오셔고 싶은데. 그러시고, 그, 명찰두에 그 강의 스케줄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그냥 저희가 임의로다가 제가 놓는 거고, 수업은 뭐 전통식품이나 뭐나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자연 정열 그런 치유사 같은 거에 되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는 좀, 민간 자격증이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놓는 거니까, 강의는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기에 맞게끔 강의를 할 거니까, 그런 스케줄 같은 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이 자연정열 치유사에 관련돼서 도움되는 거를 좀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때, 상담 심리학, 심리 상담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여러분들이 치유에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인간의 특성이라 해갖고, 신체적인 특성이라든가, 심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사회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가 갖춰야 모든 게 다 건강한 거지, 그냥 뭐 자연 정열만 한다고 건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술은요, 인술이라 해갖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선, 뭔가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어떤 질병에 대한 그런 욕구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지 않으셔야만 치유가 되고 그러지, 그 치유에서는요, 이렇게 심리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선 환자들하고 대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소통을 내가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냥 막 물어보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상담사는요,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경청을 해갖고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뭐하고 상대방이 8마디 얘기하면 상담사는요, 한두 마디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치유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치유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 거를 좀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끝나는 거 저도 무리긴 하지만 대충 이런 공부를 나중에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그런 동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보시도록 하자. 그리고 혹시 이것도 하는 게 심리 상담사라는 제가 이따가 여기 민간 자격증 같은 거 제가 파일에 올려놨던 거 여기 다 프린트 한 20개 해왔는데 가지고 가서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면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자격증 같은 거 뭐 발급해줬니 뭐니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격 파일 같은 거를 더 풍요롭게 드릴게요. 여기서 해놓은 거 저는 자료를요 몇 배 그냥 뭐 20, 30배를 더 드릴 수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꼭 필요하시면 더 챙겨드릴게요. 여기서 강의하는 거 한두 시간이다 보니까 짤막짤막하게 준비를 해온 건데 더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고. 일단 뭐 다들 뭐 여기 회장님이나 다들 여러분들 하나라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애쓰고 그러시니까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아마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상담의 기본적인 이해라든가 상담사의 훈련 과정이라고 약간 조금 기본 과정보다 조금 약간 중간 단계 이상의 교과 과정이니까 조금 좀 더 이해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위한 심리 검사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런 심리 검사 관련된 자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MBTI라든가 애니어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담 테스팅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거 갖고도요, 여러분들이 좀 깊은 사람들은 시트지가 있어요. 그거 사다가 체크해갖고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무슨 성격이니 뭐니 분류하는 게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교과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모든 게 다 처음에는 개념 계통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처음엔 항상 이렇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교재에 있는데 한번 좀 보시자고요. 상담이란 언어 및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 이제 언어라는 건 나는데 여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 했잖아요. 이런 거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있어서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언어적 의사소통은요. 한 30%밖에 안 되고 70%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생님들이 지금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소통이,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떨어져서 뭘 주스러 가나 보다, 뭘 찾나 보다 소통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 그래 생각해요. 하다못해 나는 남편이 부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기서 텔레비 보고 막 히히거려요. 그러면, 남편이 저기서 히히닥거리면서 텔레비 보고 있구나. 그것도 하나의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그 내담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내담자라는 것은 이렇게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그래. 그래서 내 남자가 아니라 내담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러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상담이라는 것이죠. 교육학에서는요, 뭔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나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에요. 변화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연정열 치유 공부하는 것도 나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치유하는 하나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치유라는 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상담과 심리 치유에 관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그래서 상담이 되는 거는 인간의 독자성이,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서,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그런 거를 존중해주는 그런 상담에서는 중요되는 걸 얘기를 해요. 성장 촉진이라든가 개발적 지원에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거, 이렇게 뭔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어떤 의욕감 같은 거를 올려주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대개 내담자의 자기 실현 촉진을 목적으로 하면서 개인의 잠재 능력이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움을 주는 초점을 했는데, 이렇게 잠재 능력, 개인마다 잠재 능력이 한 인간의 내가 능력을 펼치는 거는 20,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내 내면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이 7, 80%가 있다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자폐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자폐가 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모를 것 같지만, 자폐 환자도요, 우리보다 월등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뇌가 잔해 운해가 있고, 잔해 운해 속에도 한 부분이 좋고 나쁘고, 하다못해 치매 환자가, 여러분들 치매 환자가 이렇게 뇌병변 장애 있잖아요. 언어 장애가 있는 분, 더덕거리시는 분, 그런 사람도 노래를 잘해요. 뇌변변 언어 장애가 있는 분도. 노래하는 기능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폐도요, 자폐 환자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린다든가, 음악을, 작곡을 잘한다든가, 이렇게 미술 그림을 잘 그리는 부분이 아주 그냥 아주 히로인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도움을, 내면에 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서 찾아내주는 거, 그런 게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보는 거죠.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심리치료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만큼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거, 여기 심리치료라고 하는 표현에는 환자라든가 치료라고 하고 용어를 표현할 수 있는 병을 치료한다는 뉘앙스가 포함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으로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우울증이라든가 뭔가 대부분 이렇게 가장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울증 치료거든요. 우울증이 있다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고 모든 혈관이고 다 이렇게 수축이 되다 보니까 피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정신 분열이 와갖고 자살 행위도 하게 되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또 의학 또는 전통적 임상 심리학에 있어서 내담자의 환자의 문제나 증상을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를 간주하고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전문가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심리치료자는요, 전문가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정신적이나 심리적 장애를 간주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 전통적 임상심리학이라는 것은요, 임상이라는 것은 대화를 나눠가면서 현장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그 임상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임상사회복지사라고도 하거든. 임상이라는 건 현장에서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을 임상이라 해. 현장에서 씻는 것을. 그래서 임상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런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을 임상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상담의 목적은요, 그러니까 심리적 문제나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 심리적 지원이라든가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요즘에는 그렇게 뭐 세월호 같은 트라우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폭발이라든가 뭐 해서 그 트라우마 같은 재난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리 상담 같은 거를 정부에서 그런 거 이렇게 받게끔 해주잖아요. 외국에는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데는 심리 상담사라는 게 통역을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자연치유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거를 배움으로 해서 모든 거를 외국에는 상담 위주로 가기 때문에 다 인정.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고집 세고 뭐해 그래갖고 상담 문화가 없어요. 상담 문화가. 하다못해 그 심리학이나 교수들 있잖아요. 상담학에 굉장히 전문가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요, 오피스텔 같은 데에다가 상담소 같은 거, 심리 상담소 같은 거 차리는데 환자들이 별로 안 와요. 그냥 뭐 부부 상담이니 뭐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외국은요, 부부싸움이고 뭐고 이렇게 부부간에 안 좋고 이혼하기 전에 항상 상담사를 찾아갖고 상담을 해 그러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요, 부부지간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뭐해고 뭐 자식들도 그러면요, 상담사를 찾아가서 한번 미팅을 시켜보라니까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상담학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 상담학 제대로 공부하려면 석박사 공부를 제대로 하고요. 심리학도, 이렇게 철학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교학이고 뭐고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상담사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담 과정의 특징. 첫째, 대화의 초점은 항상 내담자에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 내담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는 상담은요, 상담가 중심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담자, 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원하는 그 사람에 맞춰서 초점이 돌아가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내가 볼 때 이렇기 때문에 자폐가 있기 때문에 이러서는 안 된다, 뭐 한다, 너는 그 어떤 거동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체육 같은 거를 해서는 안 된다, 뭐 한다, 막 그런 게 많죠. 요즘엔 장애인도 체육대회니 올림픽 대회니 뭐 많아갖고 거기서 뭐 메달 따고 그러면 연봉도 나오고 뭐 다 하잖아요. 똑같이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고 해서는 안 된다, 뭐 한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 항상 내담자에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 상담자의 기본적 활동은 내담자 입장, 느낌, 생각을 수용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내담자의 입장이나 느낌이나 모든 거를 수용을 하고 그 자신이 이해한 것을 전할 뿐이지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면 안 돼요. 내담자가, 상담자가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했다 해도 내담자가 스스로 개선을 하고 뭘 바꿔올 생각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 상담 의미가 없어요. 개선이 안 돼요. 스스로 개선을 해야. 하다못해 알코올 중독자가 너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뭐 빨리 죽는다, 간이 뭐 경화가 생기고 죽는다고 암만 얘기를 해봐야 본인이 해결하려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 깨닫고, 내가 진짜 술을 먹으면 진짜 뭐 이렇게 10년 살 거를 1년도 못 살고 죽겠구나. 그런 판단하에 끊어버리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뭐 상담자가 의학적으로다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내담자 자신이며,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상담자가 문제 해결해 주려면 안 돼요. 상담자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고 창조하며 그 책임을 지게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와이프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사람의
그 개성이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특색이기 때문에 존경을 해줘야 돼, 인격을요. 그 여러분들 생각해요. 부인을 진짜 내가 진짜 인격을 존중해주나 안 해주나 그런 걸 잘 보세요. 또 나도 남편한테 존경을 했나 못했나.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 선택을 하게끔 하고 이런 창조나 책임지게 되는 걸 얘기해요. 다섯 번째, 상담은 타인의 개인적 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상담은요, 이렇게 잠깐, 너 이렇게 만나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딱 이렇게 종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있잖아요. 5회 이상을 만나야 돼, 5회.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미팅하고 뭐하고 두 번째 또 이렇게 하고 일부러 있잖아요. 저 그냥 기다리게도 만들어 보고 무슨 반응이 있나 없나, 사람 성격이 어떤가 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갖고 봐요. 그래서 상담소 같은 거 찾을 때는요, 그 상담소가 방이 3개가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관찰 같은 거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해야지 하루 이틀 만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판단하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좀 차분차분 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상담 세계에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과 기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두 사람 간의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 상호 신뢰 존경, 감정과 사고 과정의 절대적 존중이다. 그러니까 라포 형성이라 그러는데 상호 신뢰 존경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에 관련된 그 영화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정신이 문제가 있어. 이게 역전이라 그래갖고 오히려 내담자가 상담자를요, 오히려 이렇게 그 설득을 시켜갖고 자기의 문제점이 아니라는 것을 내담자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보다 내담자가 더 똑똑할 경우에 상담자를 너무 이렇게 파악을 해갖고 상담의 목적을 가리키는 그런 전이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움직여 나가는 걸 찾으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그 상담사의 그 조건에 관해서 이렇게 뭐 수용이라 해갖고 이제 로저스는 진정한 수용이 가능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간과 마음의 자세. 상대방을 독자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진 자이며 자신에 대한 인간으로서 인정한다는 거. 상대방이 다양한 단점, 결점이 있더라도 성장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어도요, 뭔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모습에 대한 선악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며, 이렇게 먼저 선과 악, 이런 거를 미리 평가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코올 중독자면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다가 이렇게 중독자가 안 되게끔 만들어라. 스스로 내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중독자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가족들이 너희 아빠도 술 먹고 오니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으라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안방으로 가라 뭐라 이렇게 냉담을 해요. 그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자식들이 다 이렇게 한마디로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왕따. 그러니까 뭐 집에 들어와도 별 이렇게 재미가 없고 뭐 자기는 죽으라고 일하고서 힘들어서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뭐 알코올 중독자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 상담하고 이런 공부한 사람은요, 야, 그 있는 그대로 저 아빠 자식들한테 너희 아빠가 오늘도 술을 먹었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갖고 우리 가족들이 아빠가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빠를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치유 같은 걸 해줘야겠다. 그래서 아빠 술 먹고 들어오면 와서 아빠 꿀물 타주고 발 닦아주고 뭐하고 또 다음날도 술 먹고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창피스럽고 애들한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술을 안 먹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거리감을 주고 왕따시키면 더 멀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해야 돼요. 하다못해 치매 환자들이 있으면 치매 환자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거기서 약간의 변화를 찾으셔야지 인지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개선을 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고 그러시는 것들이 이런 심리 상담학의 기본이에요. 이런 거 수용하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위와 같은 인간의 수용 태도에 대해서 요구되는 노력은요,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내담자 이야기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이 상담에서 상대방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청해요. 두 번째,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요구보다 자유롭게 표현하시도록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그래요. 나의 내면적인 트라우마나 수치적인 거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뭐 남자나 여자나 과거에 어떤 수치스러운 트라우마 같은 게 있던 얘기를 남한테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자체가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있어갖고 그런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부모로부터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이 다음에 커서 아버지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하도 맞아갖고 들려갖고 자식들한테는 때리지 말아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 다짐해가면서 살아온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했던 거를 해요, 행동을. 자식들한테 때리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제 프로이드의 자아라든가 뭔가 그런 거를 꿈의 세계라든가 그런 걸 끄집어내서 그거를 알아야만 치유가 되지, 그거를 그 트라우마 같은 거 겪었던 걸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이 뭐 남성한테 뭐 아버지한테 뭐 어부 아버지한테 강간을 당하고 뭐해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속으로 다 계속 쟁기고 해야 그게 트라우마가 돼갖고 우울하고 뭐하고 뭔가 세상 살아가는 게 밝아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약간 하다 보면 우울증이 심해져갖고 정신분열이 와갖고 뭔가 이렇게 자살행위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 요구 표출할지라도 놀라거나 비판하지 말고 열린 마음에 유연하게 마음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 내면적에 있는 그런 트라우마적인 거를 어렸을 때 그런 문제점 같은 걸 끄집어내서 그런 핵심적인 거를 치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 그 점쟁이들이 뭐 옛날 뭐 조상이 뭐가 이렇게 돼갖고 귀신이 몸에 있어갖고 어깨에 끼고 다니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그런 뭐 되는 노릇도 없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 누구나 사람은 다 그런 게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치유를 해야 된다는데 점쟁이들도요 이런 심리학 같은 거를 잘 알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심리학을 잘 알면 마음만 자신감만 있는 사람, 배짱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점쟁이도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진실성이라 해갖고요. 로저스 상담사 조건 진실성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투명성, 진심 또는 자기일치 등을 했는데 내담자하고 상담자가요 진실성 있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그 사람도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서 진실하게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려고 했나 보다 뭐 해갖고 그걸 느껴야만 자기가 있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걱정거리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성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친구같이 지내고 뭐하고.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 이렇게 미국 영화 같은 거 많은데 그 유명한 교수들이 상담을 하고 그래도 다 이렇게 퇴짜를 맞고 못하고 그랬는데 그 어느 한 교수가는 이렇게 친구처럼 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뭔가 다 이런 거 네 탓이 아니다. 너는 고아로 자라갖고 네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영창에 갔다 오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네 탓이 아니다. 네가 어렸을 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도 모르게 이렇게 남하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교도소 같은 데도 갔다 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네 탓이 아니다. 네가 살아온 것에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실성하고 네가 무조건 되고 잘못했다. 너는 죄를 졌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진실성 있게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유명한 상담가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성이라는 거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항상 이성과 현실이 양면성이 있어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이상적인 사람 많잖아요.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은 너 요즘에 코로나하고 경제가 불확실한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뭐 하냐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현실과 이상과의 그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같이 합치가 돼야 모든 거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일치라 그러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상과 현실이 확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되고 그럴 때는 뭔가 현실과 이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만 좁혀나가고 같이 원 속에 같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돼, 사람을. 그래야지만 친절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공감적 이해라고 하고, 이제 라포 형성이라 그랬는데, 공감대 형성, 라포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이 공감대에서는 쉬운 얘기로다, 뭐 가부가 가부 심정 알아준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공감 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실감하면 자신의 내면 세계 상대방 기분을 이해하지만 거기에 몰입하거나 흡수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집에 가서 슬퍼서 난리인데 내가 웃고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상대방에 가서 이렇게 슬프고 그러면 나도 슬퍼해질 줄 알고. 그래서 내담자가 와서 슬픈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네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슬프구나 뭐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고 그래야지. 그게 뭘 슬프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해야지 하면서 얘기를 하면 안 돼.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야지만 얘기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부가 가부 심정 잘 알아준다고 이해를 하고 서로 잘 통하잖아요. 끼리끼리.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저스는요,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내담자 자기를 이해하고 촉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 유의할 점. 그 이해가 공감적이면서 동감적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다음에 공감적 이해. 내담자 자기 이해는 자신의 내적 리얼리티를 인식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로저스는 공감적 이해의 과정의 치료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것만 해도 치유가 대신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골치 아프고 뭐하고 그래, 뭐 친구들하고 우리 여행 가자 그러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 부부지간에도 뭔가 이렇게 안 좋다가 여행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 부인 데리고 한번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생전 나 쫓아다니도 않는 부인이 쫓아다닌다니까요. 외국에 나가면 그냥 뭐 괜히 잘못되면 큰일 났겠네. 남편을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히 여행 다니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도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로비하기 위해서 골프 치러 하는데 상대방하고 이렇게 3-4시간이고 4-5시간 같이 요즘에 같이 뭐 3-4시간씩 4-5시간씩 같이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공을 치다 보면 3-4시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뭐 둘이 셋이만 치러 다니다 보니까 둘이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대 형성해 그러려면 여행을 같이 떠나면요, 쉽게 돼요. 요즘에는요, 초등학교도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학교에다가 우리 아들하고 여행을 좀 가려고 그랬는데 여행을 간다 그래야 하면요, 결석 처리고 뭐고 아니고 다녀오라고 그래요. 예? 오히려 여행을 가서 여기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그래갖고 저기래. 그래서 여러분들 손주들이고 뭐고 여력 있으면 애들 데리고 여행지 갔다 오라고 그래도 결석 처리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경청과 관찰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경청과 관찰이 중요하다. 이렇게 듣고 상대방을 잘 관찰을 해야죠. 태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들으면서 상대방의 행동 같은 거.
그 하다못해 긴장하고 초조해 그러면 손을 막 비벼대고 막 그러잖아요. 다리도 덜덜 떨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의 태도가 그냥 반듯하게 느긋하게 있는 거하고 뭔가 이렇게 위기감이라든가 긴장을 했다든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긴장한 상태에서 뭘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대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청과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담사의 훈련 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이해를 위한 훈련 과정, 상담사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을 보시자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 심리적 지원 방법에 대한 학습, 상담사의 상담 훈련, 자기 이해 이런 걸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교육 분석이라 해갖고요. 정신 분석 훈련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정신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그 피훈련자, 받는 정신 분석을 얘기를 해요. 그 피훈련자라는 것은 그 훈련을 시키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집단 체험, 집단에서 집중적인 경험을 통해 집단 참가한 구성원들의 성장이나 인간관계 개선 발전을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 상담은요, 개별 상담이 있고 집단 상담이 있다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집단 체험, 탐색, 개인적 탐색 정황, 과거의 감정 해고, 부정적 감정 표현, 개인적 의미에 대한 표현 탐구, 집단 내 순간적 대인 감정 표현, 집단 내의 치유력 발전, 자기 수용 변화, 가면, 박탈, 피드백 같은 걸 해주는데, 이렇게 집단에 관련된 집단 상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단 상담은 주로 학교라든가 어떤 직장 같은 데에서 단체로 이렇게 많고 하는 상담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그 체험을 보게 되면 대결, 서로 이렇게 그 서로 대화를 나누게끔 해놓은 거, 집단 섹션이라는 장면에서 지원 표현, 기본적 만남, 긍정적 감정 친밀성 표현, 집단 내 행동 표현,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조화리 창에 위한 훈련 기법 해갖고요. 대인관계 가운데 자신을 이해하고 실마리를 찾는데 효과적이라 해갖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 기법 해나가는 그런 그 장단 맞춰 나가는 그런 기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네 가지 마음에 참여해갖고 여러분도 이런 훈련과 이런 걸 잘 보세요. 나한테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항상 내가 이렇게 개방된 영역이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감춰져 있는 사람마다 다 영역이 있고, 뭔가 이렇게 미지의 영역에 갖고 나도 모르는 그런 나 자신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 자신을 남한테 알려져 있는 부분, 또 이렇게 내가 깨닫지 못해, 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 또 이렇게 감추어진 거, 미지 영역,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상담, 다양한 문제, 고민,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 행하는 심리적, 전문적 도움을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자아를 찾아가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딘 자아 속에, 길 속에 자아가 있고, 공부 속에 자아를 찾을 수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상담의 필요성,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 감정 파악 표현에 유일무이한 자기 자신이 있으므로 그런 자신을 이해시키는 것이 자기다움을 이해시키는 것과 관련됐다고 그랬죠. 특히 자기 자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애니어그램에서는요, 항상 나의 성격이 있고 나의 우측 날개가 있고 좌측 날개가 있다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본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이 느끼고요. 좌측의 성격이 있고 우측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그때 좌측의 성격을 표현할 수가 있고 우측의 성격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내면적인 성격도 있고 판을 벌려주면 외향적으로 잘 노는 사람도 있고요. 외향적인 것 같은데 뭐하게 되면 내향적인 성격도 나타나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관점에 대한 이해, 살아가기 힘들 때 자기답지 않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는 다른 생각이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이나 관점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이라는 것은
자기 관점, 자기 스스로의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타인에 관련된 관점이 있고 종교학적인 관련된 관점이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요. 그 부부지간에도 각자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좁혀나가는 걸 아까 이 공감성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언행에 대한 이해, 자신의 어떤 언행을 수용해야 하는지, 자신의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였는지, 망설임이나 모순, 분명히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언행이 뭐 일치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자기 상담의 기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상담의 효과, 긍정적인 감정 촉진, 부정적인 감정 완화, 자기 탐구 촉진, 자기 성장력 촉진, 회복력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거는 지금 상담사가 지녀야 될 교육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에는 기법이 아니에요. 상담사가 지녀야 될 교육 내용이. 그 다음에 공정성, 상담을 할 때 공정하게 상담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상담의 내용과 질이 내담자의 상담료에 따라 다르지 않으며 항상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 상담의 장소나 시간도 누구에게나 일정해야 하며 상담의 목적에 맞게 공정해야 한다. 상담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하실 경우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그런 것들 청취하셔야 돼요. 그 약속을 해, 그 시간에 오나 안 오나도 봐야 되고, 일부러 20, 30분 기다리게 해서 어떤 반응이 있나 없나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징일 때. 그 다음에 상담사로서의 능력과 훈련, 상담사로 지각해야 할 자세. 지금 여기 공부하는 거는 내가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질을 갖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담사로 자각해야 할 자세.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항상 함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능력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담의 세계에서 상담사라는 자격을 한번 취득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일생에 유효한 효력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사라는 것을 잘 보시자고요. 민간자격증 심리상담사를 돈 10만 원 주고 그냥 땄어. 근데 그거 하나 땀으로 해서 이력서에다 틀림없이 심리상담사,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저희 세금 같은 거 내감해서 인정하는 거지 그냥 저거 심리상담사 내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에다가 다 등록을 하고선 세금까지 내가면서 하는 건데 내가 그 심리상담사라는 자격증을 하나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스펙을 넣잖아요. 뭔가 마음의 자세가 틀려요. 이제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서에 약간의 10%고 20%고 자질을 갖춘다니까요. 아예 안 와버리면 내가 10% 20%도 자질이 없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10% 20%의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보다 좀 뭔가 인지력이나 뭔가 이렇게 적은 사람들은 얄팍한 지식을 갖고도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경청 하나만 듣는 것만 해대고 상대방을 이렇게 공감대 형성해 주는 거, 경청과 공감대 형성 그 두 가지만 알아도요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좀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담사의 인간성, 타인과의 대화에서 충고나 지시 등은 자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상담사는 내담자의 주체성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내담자한테 충고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게끔 하셔야 되고요. 내담자의 의존 심리에 대해서 간대하게 허용적인 상담사는 내담자의 자율성이 억제되면서 내담자의 의존 심리를 더욱 강화시켜 버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담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상담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라 뭐 해라 하면 그 내담자가 그 부모한테 의존하고 이런 부분은 네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해결해라 뭐 해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상담을 구체적으로 해주다 보면 그 내담자가 그 구체적인 거를 따라서 할 수가 있어 갖고 오히려 이렇게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상담사는 자신의 미해결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아니게 상대방의 모습을 투명하면서 내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미해결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아니게 상대방의 모습을 투명시켜 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담자가 똑똑한 사람인데 내담자가 어떤 문제점인데 해결을 못 해줬어. 그러면 내담자가 상담사한테 저 사람 실력이 없니 뭐했니 그런 거를 이야기했을 투명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담사에 바닥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상담사가 너무 완벽성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 내담자의 문제 행동이나 증상의 개선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한 나머지 내담자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 내담자에게 무리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지시를 강요하는 거고 내담자를 더욱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내담자의 의사 존중에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치료 과정을 설명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미국의 경우 상담사가 여기 잘 보세요. 상담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치료 과정을 설명해요. 치료라는 말을 쓰고 있죠. 트리트먼트래. 또 상담사의 학력, 전문 지식,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치료비 등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설명, 상담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간에 대한 설명, 담당 상담사로 다른 동료 상담사들과 상담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사실,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진단할 때 그 진단 실시에 대한 동의 여부, 녹음이나 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 상담의 방법에 대한 설명.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요, 상대방 의사 존중하면서 이런 상담 기법 같은 걸 다 활용하고 그런 병원 같은 데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의료사회복지사가 상담을 다 이렇게 미리 그런 거를 코디네이트를 해갖고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다 걸로 그냥 바로 의사하고 그냥 미팅을 하고 그랬는데 외국은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상담 먼저 해보라래요. 이런 재판 같은 것도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부부싸움이고 이혼 같은 거 하게 되면요, 부부 이혼 같은 이혼 상담소에 가서 미리 상담을 하고 오라래요. 절대 판사가 먼저 이렇게 판결하고 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상담이나 화해 조서가 많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권리와 비밀 엄수, 상담 초기에 다음과 내담자 확인하는 거, 이렇게 항상 본인 상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담자의 연락 방법이나 연락처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놓는다. 비밀 보장에도 예의가 있다. 물론 예의가 대해서는 사전에 내담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내담자하고 항상 비밀 보장 같은 거 해놓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미국의 가족 상담의 윤리기죠. 내담자에 대한 책임, 상담사는 내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밀 엄수, 상담사는 내담자의 개인 비밀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능력, 상담사는 높은 수준의 상담 능력을 유지한다. 학생이나 고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 상담사는 상담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나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의존관계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상담사가 상담 비밀 같은 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누설하게 되면 그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조사에 대한 책임. 요즘에는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 논문 같은 거, 질적 논문이고 뭐 그렇게 쓰게 되면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윤리적인 그런 논문에 관해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한테 그런 윤리 확인서 같은 거를 작성을 안 하면 논문 같은 거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담이라는 직업의 책임, 동료 상담사의 권리나 인격을 존중하며 상담이라는 직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의 윤리 관련 중에 일곱 번째, 금전관계, 상담 보수는 공정하게 적절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선전, 상담사에 대한 선전 내용은 내담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적절하게 선택할 수가 정보해.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담을요,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아주 비즈니스로다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담 심리 검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요 부분은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심리평가라든가 심리검사 종류, 심리검사 유의사항, 이런 게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되니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심리 평가라는 건 뭐 이렇게 인물 평가라는 그런 것도 마이너는 내담자에게 최적의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성격이나 생활 환경 등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이해하고 목표 방법을 탐색하는 그 작업을 그 심리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 평가는요, 면접에 의한 심리 평가가 있다는 거, 면접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그 심리 평가가 있다는 거, 관찰을 통해서요. 그래서 내담자 또는 대상자 심리를 행동 관찰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이렇게 지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심리 검사에 의한 심리 평가, 그 검사 항목 같은 게 있어서 측정을 해갖고 도구에 따라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정 기준에 따라서 평가 판단하는 것을 얘기해서 그 MBTI라든가 애니어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그 검사 시트 방법이 우리 그 시험 문제처럼 쭉 돼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런 수치에 의해서 그 자기 성격을 분석해 오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그 이해를요, 지능과 학습 능력, 적성 검사, 성격 등에 관한 그런 검사에서 전에 이렇게 적성 검사 같은 거, IQ 검사 같은 거, 지능 검사 이런 것들이 다 그 심리 검사의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지능 검사 같은 거를 EQ 검사라 해갖고 요즘에는 지능보다는 감성 지수라든가 그런 게 더 중요시해갖고 그 지능 검사 같은 거를 잘 안 해요, 요즘에. 왜 안 해요, 지능 검사 같은 게? 이런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는요, 혼을 자꾸만 이렇게 그 F1, F2 같은 것도 혼합이 되다 보니까 그 IQ가 굉장히 떨어져갖고 이제 EQ 같은 걸로 이렇게 해나가요. 그래서 그나마 IQ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최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그런 나라는요, IQ가 이렇게 그 90 정도, 95 막 그런 식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 거의 100대 100 정도인데 그런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심리검사 도구 지능이나 성격 등의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파악하시는 도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타당성과 신뢰성 같은 거는 과학적 근거에서 논문 같은 거 쓸 때 이런 심리검사 그런 것 논문 같은 걸 만들 때요. 이런 타당성과 신뢰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성격 분류에는 표 분류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심리검사나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MBTI라든가 애니어그램이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만들려면 다 외국에서 만든 건데 성격 분석 테스트 같은 거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신뢰성과 그런 타당성의 확보에서 만든 거지 그냥 문제 예시 만들어갖고 이렇게 막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테스팅을 많이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그 태도, 검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거. 심리검사는 각각 나름대로의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격검사는 그 검사 도구에 깔려있는 성격 이론에 의해서 이해하고 성격을 한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이런 성격 검사 같은 것들은요, 그 이화여대 같은 데서 그리고 숙명대학교라든가 아동심리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보통 그냥 막 3년 동안, 4년 동안 박사 논문 하나 쓰려면요, 몇 년간을 테스트해 가면서 이렇게 측정 도구를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쉬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검사 도구는 마음의 나름대로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고요. 내담자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해야 되는 거. 질문지법은 성격의 표층 부분에 측정하는 반면 투영법과 내담자보다 심층 분석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성격 같은 거를 대략 보고서 너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성격이 내성적인 것 같다 외향적인 것 같다 막 그런 거를 쉽게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테스팅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지 그냥 대충 생각하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인술이나 의술 같은 거 치유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확하게 하고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지 어설피 얘기했다 진짜 잘못되면 요거도 먹을 수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능검사 이렇게 1905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지능검사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를 그 인권 문제가 있어갖고 이렇게 안 해고 그래요, 요즘에 잘요. 그 비내식 지능검사라고 이렇게 지능검사 하는 게 있고요. 그 위슬러식 지능검사를 해갖고 약간 좀 이렇게 총체적인 능력을 적용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달검사 해갖고 이렇게 그 캐젤리에게는 어떤 정신발달 과정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적성검사, 이렇게 성격에 관련된 적성검사, 진학에 관한 적성검사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다는 거. 또 성격검사에는 질문지법이 있다는 거 있죠. 인격 목록법에서 질문지에서 예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측정하는 방법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그것도 왜 투영법이라 해갖고요. 비일상적이고 비구조적이며 다면적인 그 자극에 함께 자유도가 높은 반응을 하는 유도, 교시, 그 만들어지는 애매모호한 자극 상황을 제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검사자 인격의 전 기능을 동원하여 자신의 내적 색채를 띤 개성적 작품을 만들어 개인적 세계를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투영법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미술 심리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런 그림을 갖고 이렇게 성격 분석해 오려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구성법이 구축법, 해석법, 청해법, 굴절법, 그러니까 이러한 선 같은 거 그리는 것도 그냥 반듯하게 그린 사람도 있고 꼬불꼬불 그린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걸 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욕구좌절검사, 바운검사, 인물화, 이렇게 그 얼굴 같은 것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고요. 그 HTP 검사라는 것은 여기 HTP 이런 거 보세요. 여기 하우스하고 추리하고 퍼슨인데 여기 HTP 그림을 이렇게 도화지를 하나 놓고 집을 그리라고 여기 추리 나무를 그리라고 여기 이제 퍼슨이라고 사람 인물을 그리라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집을 그리는 여기서 이런 걸 그리라면 HTP 그리라면 그 사람의 성격 바램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2층 집에 살고 있으면 2층을 그리고 뭐 이렇게 아파트 살고 있으면 아파트를 막 좋게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것도요.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를 했고 열매를 달고 모양 그림도 있고 이렇게 숲처럼 크게 그린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도 엄마는 크게 그리고 아빠는 조금만 그리고 우리는 애들을 조금만 그린다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애들이고 뭐고 다 이렇게 사이즈가 똑같이 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뭔가 이렇게 평화스러운 거였는데 이렇게 격차가 크게 되면 뭔가 부모하고의 그런 그 차이를 거리감을 갖는 것이죠. 또 이렇게 뭔가 나무하고 집하고 모든 게 잘 어울리고 하다못해 아이들하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그리는 애들은 굉장히 가족애가 좋은데 뭔가 등은 돌리고 있다든가 엄마 아빠하고 저기 떨어져 있다든가 뭐 동생은 저기다 그러는다든가 그런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HTP 갖고서 이렇게 심리 파악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작업검사법, 이 작업을 통해서 하는 것. 실사 목적 연명학과, 사전 정보 입수 도입, 그 검사 환경 정비, 검사 태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검사 결과의 전달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부에서 이렇게 이제 상담의 이론회 같은 건데 약간 초보적인 것보다 약간 중간 단계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론 나오고 상담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공부를 하신 거고 상담 기법이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측정 도구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를 공부하신 거예요. 네, 일단 상담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거를 수업을 했고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여기 촬영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뒷마무리 하고 인사드리고 그런 거예요. 아니
요것 좀 하나씩 놓아주고 좀 나머지 갖고 오실래요? 여기서 챙겨서 줄 거예요. 이 자격증은 리폼드 대학교는 안 들어가요. 저기 밑에 우리 한국직업재활원하고 평생교원에 국가에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리폼드에서 등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등록을 한 거예요. 한국직업능력에 들어가면 여기 코드가 있는데 여기 넘버가 있잖아요. 여기 한국직업능력 거기 들어가면 다 이렇게 받는 곳이 있어요. 신청만에 체크를 네, 체크를 해서 주시면 대략 우리가 어느 과목을 많이 해나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약용식물하고 전통식품하고 심리하고 직업 재활운동사하고 몇 가지 신청도를 지난 학기에 많이 하더라고요. 요게 원래 정규과정으로 해서 하게 되면 보통 30만 원에서 막 50만 원씩 수강료를 받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서 그냥 10만 원만 받고 자격증 발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장값만 받아도 7, 8만 원을 받아요. 딴 데다가 이렇게 자기들이 교육을 다 시키고 종이 조가리 도장만 찍어주는 것도 7, 8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10만 원에 이렇게 받으시면 그냥 저렴하게 받으시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더 하시면 되고. 이게 2급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1급을 받으시려면 2급을 따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1급을 받으셔야지 그냥 그 규정에 그냥 무조건 되고 처음부터 1급을 주게끔 안 돼 있어요. 아니, 저희가 다 자료는 추가로 넣어줄 텐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르치려면 돈 10만 원 받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강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따기 위해서 한 6, 70시간씩 다니기가 그렇잖아요. 예, 저기 시면 되세요. 인터넷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예. 이 택견이 재밌어요. 이렇게 시행령에다가 품밟으면서 했는데 이렇게 바꾸다가 돌리기, 이렇게 안으로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긁기, 이렇게 해치기, 이렇게 재치기 했는데 이거를 다리를 움직이면서 다 품밟으면서 이걸 돌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인들한테 중심 잡고 운동이 좋아요. 업다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품밟으면서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나이 먹으신 분들은 이 택견을 내셔야 돼요. 요즘 체육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박 기자님, 저기 틀으실 거예요? 수업 들어가려면. 예,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일부에서는 이렇게 상담 심리학이 조금 좀 더 했는데, 2부에서는 좀 이렇게 이제 약간 분야별로다가 조금 좀 이렇게 그런 프로이드라든가 뭔가 이렇게 학자들이 상담 기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좀 파고들면 굉장히 힘든데 간략간략하게 좀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 정신분석, 행동, 내담자 중심, 인지장저, 가족상담, 게슈탈트, 기타상담 이런 상담에 이런 기법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건 외우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시험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니 뭐니 할 때 이런 시험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상담사가 되려면 어느 기법에 의해서 상담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자연치유는요. 이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꿈의 세계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체면시키는 거 있잖아요. 체면시키고 그러는 것들이 이 정신분석하는데 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체면을 시켜갖고 끄집어내는 걸 할 때 그 사람이 돈을 그 사람한테 체면시켜갖고 하는 거를 수강료를요, 5천만 원을 받아요, 5천만 원. 응? 우리나라에 몇 사람 없어요.
체면을 시켜갖고 끄집어내는 거. 그런 거를 잘하시면요, 돈방석에 앉아요. 체면을 시켜갖고. 그치, 그 안에 있는 거를 헛소리, 누구 말대로 헛소리 나오게 만드는 거. 예? 안에 그 정신분석에 하게 돼 있는 거. 그거 뭐 나오는데 무슨 사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그거에다 대답을 했는데, 체면이 걸려갖고 대답을 하니까 자기 의식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여기 안양에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체면 스레시. 그래서 이런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이 자연치유에서는 이런 정신분석학 프로이드가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분석을 보시게 되면 인간의 심리적 중추 역할을 하는 정신인 의식과 전의식과, 여기 보세요. 인간은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요,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라 해갖고, 거기에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전의식이고, 이게 중간에 나타나는 의식, 그 표면에 나타나 있는 거는 조그만 건 의식이고요. 그 물과 수평에 있는 거는 전의식이라 해갖고, 그 빙산의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무의식의 세계가 8, 90%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깊이를 모른다는 게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또 정신구조에는요, 원초화가 있고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 여기 원초화는 원래의 성품을 얘기고, 자아는요, 내가 뭐를 빵을 훔치기면 도덕적으로 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 잡혀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초자아라는 것은 내가 그런 걸 잡혀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러한 성격 같은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면의 세계라든가 이런 정신구조 사람, 이런 거를 잘 모르시면 누구하고 대화 나누는 게, 이런 기본적인 거를 모르시면 상담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에는 심리적인 문제를 과거의 성적 갈등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억압시킴으로써 생성되는 것인데, 이 프로이드는요, 리비도리라는 거 성적을 갖고 따져요. 그래서 프로이드는요, 0세부터 12세까지만 정신분석 세계를 했는데, 그 사이에 모든 성격이 0세에서 이렇게 11세까지 성격이 다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프로이드는요. 그때 형성된 성격이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그런 성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어렸을 때 아이가 배변을 하고 그러면요, 그냥 더럽다 그러고서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샤워를 계속 하고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소변이고 뭐고 보면요, 아주 그냥 샤워를 시키고 그냥 항문이고 뭐고 그런 거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막 그래요. 굉장히 그런 깨끗한 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커서 굉장히 청백하고 뭐하고 지저분한 걸 못 보는 거예요. 결백증 같은 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유가 젖이 모자라갖고 매일 어렸을 때 젖이 모자라갖고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면 커서 있잖아요. 계속 갈증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식탐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어렸을 때 풍요롭게 먹고 그랬으면 커서도 먹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격이 잘 됐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 자녀가 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키워내야 하고, 힘들 때 키워내야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해내고, 그런 거를 어렸을 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커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프로이드는 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방에서 상담을 받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렸을 때 어느 과정에서 어떤 애 살았나,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면 내담자가 어떤 성격이라는 거, 앞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어떤 범죄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노인네들이 집안이 좋은 가족이 좋은 사람을 채용해 그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아로 자랐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렸을 때 고아로 자라면서 뭔가 이렇게 의식이 있고 여러 사람하고 살되고 먹는 거에 대한
그 집착이 많이 가잖아요. 내가 빨리 하나라도 빨리 먹어야 더 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프로이드는 어렸을 때 그 정신 분석을 했는데 이런 성적인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리비도리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런 성에 관련돼서 이런 학문기라든가 이렇게 구강기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먹는 거, 예? 구강기, 그 배뇨기 같은 거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성적인 부분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이드는요, 인간의 내면에 솟구치는 욕구나 충동을 현실적 관점에서 조종하며 내담자보다 깊이 자기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 통제 능력을 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생겨서 이렇게 범죄라든가 성 도착증이라든가 뭔가 생기는 것들이 다 어렸을 때 문제가 이렇게 야기시킨다는 것이죠.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프로이드는 그 치유해 나가는 것을 한 것이에요. 그 치료 과정, 정신분석의 치료, 기본적인 내담자 부적용 행동이나 적응하고 원인되고 있는 억압된 무의식적 욕구가 이렇게 뭔가 트라이가 먹고 뭐해서 내 마음속에 억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 갈등과 동기를 치료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심리치료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그 트라우마 가졌던 그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고 그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그런 그 생각들을 지금 잘 볼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어렸을 때 살아온 가정, 지금 성격을 잘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성격이 어렸을 때 어떤 가정에서 살아와갖고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면을 시켜갖고 어렸을 때 더, 지금은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 누구한테 얘기하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체면을 시키게 되면 내가 얘기하기 싫은 부분까지 얘기가 터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치유가 들어가야만 그 정신적으로 마음이 평화스럽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자유연상법이라고 해서 바로 이거예요. 환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 그 내용을 아무리 엉뚱하거나 황당한 것일지라도 또는 문제나 장상에 관련 없는 내용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치료사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을 자유연상법이라는데, 이게 체면 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체면 걸을 때 의자가 그 여러분도 그 목욕탕에 가면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나무로 다 의자 편안하게 된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는 그 가오리 의자라 그래야 그렇게 되는데 아주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 의자예요. 거기서 레드선 해갖고 체면을 거는 것이에요. 예? 그래갖고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유연상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면화, 내담자가 깨닫지 못하는 욕구나 감정, 태도 또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시켜 문제를 파헤치고 내담자를 깨닫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직면화, 명확화, 내담자의 이야기 내용을 가운데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 질문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해석, 이렇게 그 어떤 욕구나 의미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석해내는 기법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해석해는 내담자 통찰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 이야기 내용의 일부를 강조한다, 이야기 내용을 요약한다든가, 놓쳐버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내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무슨 대화를 나눌 때 명확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우유부단하게 엉성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 심리치료의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여기 심리적인,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카타르시스 효과, 이 감정 표현의 자유와 함께 수반되는 감정 정화 효과. 이 카타르시마 효과라는 것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할 때, 기쁘면 내가 웃을 줄 알아야 되고 뭐 했는데, 잘 웃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 그냥 뭔가 이렇게 즐겁고 감정이 있고 좀 깎아대고 웃고 그런 사람들 표정이 밝고 굉장히 친화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내면적으로다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웃으면, 그 웃음 치료사에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 웃게끔 만들어요. 웃으면 엔돌핀이고 모든 게 다 솟아갖고 치유가 다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통찰 효과, 받아들이는 효과, 성장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프로이드가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에는요, 이렇게 그 행동주의 학파인데, 행동치료, 정신심리학자 달리 기본적인 인간 심적 과정 추정하고 그 수작보다는 과학적 방법에 근거를 해서 해놓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상에 초점을 맞춰 환경 자극을 조작하고 변화를 시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행동치료요법이라는 것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인전 행동치료요법 중에 여기 파블로라는 사람, 파블로브가 있는데, 여기 인간의 불안, 긴장, 공포 등의 정서 반응의 호흡과 땀, 분비, 심장박동, 혈압 등의 자율적인 불수의에 반응하여 조건 형성을 관계가 본다. 이 형태의 조건 형성을 일명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 소개되는 대표적인 실험의 개를 대상으로 한 파블로프의 실험, 개를 대상으로 하는 이거를 보시면요.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개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종을 치고, 이렇게 사료를 주게 되면 그걸 먹어요. 근데 이렇게 사료를 안 주고 종을 치면요, 그때 먹는 시간이라 그래갖고 침을 흘리고 그런 행동 반응 같은 거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뭐 비둘기한테도 사료를 준다든가, 뭐 원숭이한테도 이렇게 사료를 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애착 형성이라 그래갖고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이렇게 젖을 먹을 때에 여기 젖을 먹을 때의 칸하고 놀 때 이렇게 인형 같은 데에서 노는 칸이 있어요. 그러면 놀 때는 인형하고 놀아요. 근데 이렇게 먹을 때는 거기 와서 먹는 데 와서 우유를 빨아먹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두 칸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으면 원숭이가 어디로 가겠어요? 먹을 때는 먹이통만 있는 데로 와서 먹어요. 놀 때는 인형이 있는 데 가서 놀아요. 근데 만약에 호랑이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났으면 원숭이가 어디로 가겠어요? 애착 현상이라고 같이 놀다, 인형 있는 데 가서 가서 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보다도 애착 형성이 더 중요해되는 거,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사랑으로다 이렇게 베푸는 게 더 중요해되는 걸 얘기해요. 먹을 거 주고 뭐하고 그러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런 행동주의 아빠들이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인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주목 과정, 기억 과정, 운동 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이렇게 만든 그런 테마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SORKC라 해갖고 이렇게 자극 제시, 이 자극을 줘갖고 인지를 하게끔 해서 반응을 해갖고 수반해서 결과를 내는데, 뭔가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이라든가 뭔가 하게 되면, 사람한테는 뭐 반려견한테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든가, 뭐 기러기한테 고구지라든가 하다못해 닭들한테 모기를 줄 때 어떻게 한다든가, 염소들한테 뭐 이렇게 오게끔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 종소리나 뭐나 듣고 먹이로 온다든가 다 이렇게 행동에는 그런 행동요법에 관련된 그런 학설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기법에 관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기법에 관한 체감적 감각법을 보게 되면 시험장에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는다, 시험지를 받는다, 이렇게 단계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감각법으로 해서 이렇게 테스팅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페렌트 조건 형성법이라 해갖고 정적강화법, 소거법, 타임아웃법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적을 강화시키는 거, 소거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초상집에 가서 슬퍼갖고 막 울어요. 울다가 어느 날 시점에서 갑자기 웃고 밝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슬픔에 소고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울게 내비둬야지, 그래야 마음이 풀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정적 기법 강화 소거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적 스킬 훈련법이라는 거 있다는 거.
자기 통제법, 인지행동치료법이라 해갖고 학자들마다 이렇게 치료기법이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법, 내담자의 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인지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에 따라 행동도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했는데, 그 치매 환자들한테는 이런 인지행동치료법 같은 거를 적용해서 치료하고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담자 중심의 상담, 이거는 여기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는 개인의 가치와 존중에 대한 존중, 내담자 능력에 대한 신뢰, 상담자의 자기예의죠. 그 내담자 중심으로 해서 상담해 나가는 기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비지시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시를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이니까 지시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안 하고 스스로 처리하게끔 해놓은 것을 얘기를 해요. 감정의 명확화, 감정이입적 이해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인격 변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갖고 두 사람이 심리적인 교류를 한다. 두 사람 내담자 불일치 상태이며 이런 것들 쭉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저스의 그 6가지 조건을 다음과 주장하면서 내담자야 한다. 로저스는요, 어떠한 내담자라고 할지라도 설령 내담자가 신경환자, 정신병자 아니면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이 6가지 조건을 충족된다면 내담자의 인격을 변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정신이라든가 그런 문제 안에서 딴 사람은 다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떠한 심리치료의 학파일지라도 치료적 관계에서 내담자에게 건설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6가지 조건 존재할성은 틀림없다는 것. 심리치료는 마법이나 신비스러운 기술이 아니며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일상적인 인간관계의 질 높이는 것, 과학적 실증에 의해서 가능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로저스의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에 관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상담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인지상담은요, 이렇게 보통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에 치료도 가능하고 인지행동의 영향을 주목하면서 내담자의 인지 과정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내담자의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인지기능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현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 목적에 적합한 행동 같은 거 선택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서 이렇게 그 인지상담 관련된 치유법은요, 대부분 치매 환자들이 인지력이 없기 때문에 해나가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정과 인지관계. 그 다음에 인지상담 중에서 우울 상태와 인지회복에는 이제 자의추론이라든가 이분적 사고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자의적 추론이라는 것은 근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독단적으로 직감에 의해서 추론하거나 판단해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론을 해서 이렇게 어떤 상태를 왜곡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분적 사고라 해갖고 애매한 상태를 싫어하여 항상 흑백 논리로 상황이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이분적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능수능하고 창조적인 사람은요, 이분적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럴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대체 능력이 창의적인 사람은 이분법적인 거를 잘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위기상황이라든가 대처 능력을 잘할 경우에는 그 이분적인 생각을 잘 대처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아니면 도 아니면 개라든가 도 아니면 뭐라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분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이게 잘못됐더라도 이걸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정 생각을 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이분적인 사고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선택적 추출에 관한 거, 학대 사고에 관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일반화, 자기 관련에 시킨 정서적인 이유를 갖춘 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치유사나 이렇게 지금 자연 치유나 뭐나 해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울증 치료가 가장 중요해요. 이 우울증이 있게 되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아파도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모든 게 지금 자연 정열이나 뭐나 하는 사람들은 내가 치료를 받아야지 뭐 해야지
피를 빼서 나아야지 뭐해지는 게 다 이렇게 우울증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을 잘 치유해 나가는 사람이 자연 정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스트레스라든가 모든 게 혈관이고 뭐고 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정신 분열이 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상행동을 하는 것들이 그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심리적으로다가 중요한 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을 잘 극복하는 것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 잘하던 사람이 말을 안 한다든가, 뭐 집사람도 얘기를 잘하다가 안 한다든가, 뭐 해그러면요, 와이프가 안 한다면 다 이렇게 우울증 증상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이렇게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뭐 갑자기 뭐 방에 들어가서 얘기도 안 한다든가, 밥 먹을 때도 얘기 한마디 안 한다든가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우울증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치유가 들어가야 되는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부정적 감정이나 아까 이렇게 문제 해결 명확하라든가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아니라 부정적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기 관찰과 자기 수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불안, 우울, 분노, 슬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부정적인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괴로움을 갖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찰과 자기 수정이라 해갖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상담 과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인지상담에서는 먼저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해서 그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족 상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 요즘에는 그 가족 상담 모든 게 이제 그 한 사람, 하다못해 그 와이프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한 사람 그런 상담인 게 아니라 저 가족의 전체를 상담을 해야지 한 사람만 하면 효과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가,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그런 뭐 와이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뭐 부모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족과 같이 함께 이렇게 해나가야지 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 알코올 중독자 남편만 치유해갖고는 안 돼요. 그냥 와이프고 가족들이고 뭐 다 같이 치유를 해서 그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개선해가 같이 합심해서 치유가 돼야 치료가 되지 혼자 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다 이렇게 가족 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뭐든지. 직장인과 관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직장인과. 그거는 뭐 직장 관계는 약간 좀 그거는 가족 상담은 아니죠. 그 가족이 아니니까 직장은. 그런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하고 갈등 그 부분은 그거는 그 직장의 그 갈등 그 양성평등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 무슨 직장인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그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해결 안 하게 되면 대표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직장 갈등 같은 거 해결해주는 그런 인권이든 뭐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 내 성희롱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문제가 생기면 대표한테 그 갈등 부분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대표가 그걸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뭐 부서로 옮겨준다든가 뭔가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의 대상이 어떤지 가족이 아니니까 그거는 직장인이니까. 그 가족 시스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공부하시는 것도 만약에 내담자가 이렇게 그런 자연 치유고 뭐 혼자 힘든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게 그 가족이 뭔가 이렇게 돌봄이 있고 뭐 해줘야지 혼자서 치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남편이 아픈데 부인이 모른 척 해버리게 되면 남편이 더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인이 살리려고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막 해야 의욕이 생기고 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가족이 다 그렇게 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치유를 했더라도 당장 자연 정연이랑 뭐 이렇게
기피를 해서 이렇게 치유하는 것보다 이런 간접적인 것도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상담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게스탈트 상담이라는 거, 이거 이제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게스탈트 상담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게스탈트란 독일어의 전체 통합, 형태를 의미한다. 게스탈트 심리학이란 인간의 전체성과 인지 연속성 내지 통합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부분 합산의 이상의 존재라고 인식하고 하겠다. 게스탈트 상담 목표는 자기 세계의 확인과 유연한 사고 획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얘기해서 이 게스탈트 상담 기법은요,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다가 이렇게 상담해 나가는 기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 자기 세계에 관한 다양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쿠빈의 컵이라든가 젊은 여성과의 할머니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여기 그림에 뭘로 나타나고 뭐예요? 이게 뭘로 나타나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 그림이 다 두 가지, 세 가지씩 나오는데 보는 게 다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리고 된 것을 얘기해요. 이거를 뭐 이렇게 컵으로 봐요. 사람을 마주보고 온 사람으로 보여요. 처음에 딱 이렇게 보는 게 틀리잖아요. 이런 것도 이걸 뭘로 봐요? 네? 할머니로 봐냐, 젊은 여성으로 보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성과 그림과 바탕의 관계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건 이제 이 그림 같은 걸 보고 하는 이유가 집착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집착을 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런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구름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림 액자. 근데 이거 예수님으로 딱 보는 사람이 있고 생전 여기 그냥 구름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 예수님이 딱 보여, 그림이. 근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 예수님 그림이 안 보여요. 아까 좀 전에도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현상정학적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상담 치료 기법에는 논리 상담, 특성화 이론 기초 상담, 현실 상담, 놀이 치료 같은 거. 놀이 치료 같은 경우도요, 요즘에 아이들한테는요, 놀이 치료를 많이 시켜요. 흙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만지고 그래갖고, 감각, 촉감 같은 걸 해고 했는데,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모래상자 놀이, 미술 치료, 여기 미술 치료 같은, 여기 음악 치료, 댄스 치료 이런 게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미술치료 상담사에는 자격증 과정이 있고 이런 보게 돼요. 음악 치료, 댄스 치료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치료를 통해 갖고 치유해 나가는 그런 기법들을 얘기를 해요. 자, 잠깐 한 5분간 쉬었다가 약용식물에 관해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약용.